네덜란드에서 완벽한 주말을 보낸 맥라렌의 상승세가 레드불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1등 자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2024 F1 시즌은 속도의 신전 이탈리아의 몬자로 이어졌습니다. 잔도볼트와는 완전히 성향이 다른 파워 서킷인 몬자에서 과연 맥라렌은 다시 한번 좋은 페이스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었고, 맥라렌은 랜도 노리스가 퀄리파잉에서 다시 한번 폴포지션을 차지했고,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2번 그리드에 안착하면서 2012 시즌 루이스 해밀턴과 젠슨 버튼 이후 처음으로 몬자에서 프론트 로우를 독식했습니다. 어찌 보면 페라리에겐 그 어느 그랑프리보다 더 중요한 홈 그랑프리인 몬자에서 샤를 르클레가 4번 그리드, 카를로스 사인즈가 5번 그리드를 차지하며 페라리는 우승권에서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한편 레드불은 맥스 베르스타펜이 2023 시즌 싱가포르 그랑프리 이후 가장 저조한 퀄리파잉 성적인 7번 그리드에서 메인 레이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컨스트럭터 순위 경쟁에서 맥라렌에게 따라잡힐 위기에 놓였고, 주말 내내 맥라렌, 페라리, 메르세데스보다 뒤떨어지는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맥라렌의 원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던 메인 레이스에서 샤를과 페라리는 원스톱 작전을 성공시키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홈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고, 샤를은 자신의 홈 그랑프리인 모나코와 페라리의 홈 그랑프리인 몬자에서 우승에 성공하며 깊은 부진에 빠졌던 페라리의 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이탈리아 그랑프리를 앞두고 몬자는 서킷 전체의 노면을 새롭게 포장했고, 아스카리 시케인을 포함한 몇몇 코너의 연석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몬자만의 독특한 연석 디자인을 조금 더 평평하게 교체했고, 새롭게 포장된 노면은 몬자의 울퉁불퉁한 노면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랑프리 개최 측은 드라이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서킷 변경을 진행했고,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은 새롭게 바뀐 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그랑프리를 앞두고 비자 캐시의 말비의 다니엘 리카르도는 변화들이 긍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몬자만의 특성이 사라진 느낌이다. 델라로자 시케인의 마지막 부분에는 연석을 넘으면 자갈밭이 시작하기 전 아주 얇은 콘크리트 구간이 있었고, 차를 정확하게 포지셔닝해 그 부분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랩타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아스카리 시케인의 경우 이제는 연석을 더 많이 탈 수 있게 되었기에 공략하기가 쉬워졌다. 부정적인 의견만을 내놓고 싶지 않고 아스카리 시케인에서 앞서가는 차를 조금 더 가까이 따라갈 수 있게 되었기에 레이스가 조금 더 박진감 넘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에스턴 마틴은 FP1에서 리저브 드라이버인 필리페 드루고비치를 페르난도 알론소의 차에 태울 예정이었지만, 알론소가 새롭게 바뀐 몬자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드루고비치를 FP1에 참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 페라리 이적을 확정지은 루이스 해밀턴이 팀을 떠나는 게 발표된 이후 메르세데스는 다음 시즌 드라이버 라인업을 꾸리는데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레드불의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해 베르스타펜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한 이후 메르세데스의 토토 울프는 공개적으로 베르스타펜을 영입하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베르스타펜은 다음 시즌 레드불에 남는 것이 확정되었고, 오랜 시간 공들여 육성해온 키미 안토넬리를 바로 콜업시키기보다는 2026 시즌까지 시간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드라이버를 찾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에 발테리 보타스에게 다시 한번 러브콜을 보냈지만, 보타스는 1년 계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메르세데스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루키 드라이버를 데뷔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키미 안토넬리와 조지 러셀로 2025 시즌 드라이버 라인업을 확정지었습니다. 안토넬리는 자신의 홈 그랑프리인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FP1 세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세션이 시작하자마자 파라볼리카에서 스피나의 벽과 부딪혔고, 안토넬리의 FP 세션 데뷔는 시작과 동시에 막을 내렸습니다. 안토넬리는 세션 초반 1분 23초 955라는 랩타임을 기록하며 잠시나마 타이밍 시트의 최상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라잉 랩에서 안토넬리는 첫 번째 플라잉 랩보다 더 빠른 섹터 타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레스모2에서 안토넬리는 184km의 최저 속도를 기록했고, 이는 베르스타펜이 기록한 177km보다 7km나 더 빠른 구간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안토넬리는 아스카리 시케인을 무려 190km의 속도로 통과했고, 베르스타펜은 같은 구간에서 176, 해밀턴은 177, 샤를은 178, 노리스는 179km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안토넬리는 타이어를 너무 심하게 과열시켰고, 파라볼리카에서 후방 타이어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그립이 떨어지며 스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토넬리의 사고에 대해 울프는 모든 드라이버가 타이어 온도 때문에 고생했다. 그리고 아스카리 시케인을 통과하며 후방 타이어 온도를 제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페이스가 너무 느려 어떻게 하면 드라이버의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드라이버의 페이스가 너무 빨라 타이어 온도 관리 때문에 페이스를 낮추는 고민이 훨씬 더 행복한 고민이라 생각한다. 안토넬리가 보여준 페이스는 경이로웠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카팅 시절부터 자신의 팀인 로스버그 레이싱 아카데미 소속으로 안토넬리를 오랜 시간 지켜본 니코 로스버그는 바로 F1에 데뷔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준비 과정이 이상적이지 않았고 F2에서도 우승할 수 있는 차를 제공받지 못했기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더군다나 첫 F1 세션을 자신의 홈 그랑프리인 이탈리아에서 치르는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거기에다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더 많은 중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토넬리는 다음 세대의 드라이버 중 최고가 될 재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카를로스 사인즈와의 계약을 확정지은 윌리엄스는 다음 시즌보다는 대규모 규정 변경이 예정된 2026 시즌을 위해 준비를 올인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번 시즌 알핀보다 뒤처진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를 만회하기 위해 시즌 도중 드라이버를 해고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전트는 윌리엄스 소속으로 36번의 그랑프리에 참가해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를 단 1점 획득하는 데 그쳤고 팀메이트인 알렉산더 알본을 상대로 단 한 번도 퀄리파잉에서도 높은 그리드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2023 시즌이 끝나고 사전트가 팀을 떠날 거라 예상되었지만 윌리엄스의 감독인 제임스 바울스는 사전트가 시즌 막판 알본과의 페이스 차이를 0.1초에서 0.2초까지 줄이면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기에 재계약을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트는 이번 시즌 계속해서 부진했고 바울스는 시즌 도중 드라이버를 해고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트에 대해 바울스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했다. 사전트의 능력의 한계를 파악했기에 그가 이룰 수 없는 결과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잔인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릴 때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낼 수 없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트의 시트는 윌리엄스 아카데미 드라이버인 아르헨티나 국적의 2003년생 프랑코 콜라핀토에게 돌아갔습니다. 2018년 유스 올림픽에서 고카트 부문 우승자였던 콜라핀토는 2019 시즌 F4 스페인 챔피언십에서 포뮬러 데뷔전을 치렀지만 스폰서를 확보하지 못해 커리어를 이어가지 못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한동안 아시아와 유럽 르망 시리즈에서 시간을 보낸 콜라핀토는 2022 시즌 F3로 승격해 9등으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2023 시즌에는 4등을 차지하며 윌리엄스 아카데미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 F2 시즌에선 6등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콜라핀토의 가장 큰 장점은 사고가 많은 주니어 카테고리에서 안전한 주행을 통해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3와 F2에서 사고로 인한 리타이어가 4번에 불과했고 F2에서 유일하게 사고로 리타이어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벽과의 가벼운 충돌이 리어 서스펜션 문제로 이어져 리타이어했습니다. 이탈리아 그랑프리 메인 레이스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맥라렌의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나쁘지 않은 스타트를 끊었고 3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러셀은 스타팅 그리드에서 467m나 떨어져 있는 첫 번째 코너까지 슬립스트림을 이용해 추월을 노려봤지만 피아스트리에게 가로막혀 1번 코너의 바깥 부분으로 크게 돌며 런오프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맥라렌이 원투를 순조롭게 유지할 거라 예상되었지만 피아스트리는 델라로자 시케인에서 노리스의 안쪽을 파고들며 선두로 치고 나왔고 노리스는 피아스트리를 피하면서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샤를에게 추월당하며 3등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맥라렌의 레이스 계획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14번째 랩에 노리스가 먼저 피트로 들어가며 샤르를 상대로 언더컷을 시도했고 페라리는 바로 다음 랩에 샤르를 불러들여 언더컷을 커버하려 했습니다. 샤를은 왜 이렇게 일찍 피트인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무전을 하며 팀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고 맥라렌은 선두권 드라이버들이 모두 피트인한 뒤 원투를 유지하며 순조롭게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샤를이 일찍 피트인한 덕분에 팀메이트인 사인즈보다 9초 앞선 상태로 여유있게 하드 타이어를 관리할 수 있었고 샤를은 레스모 코너와 파라볼리카에서 무리하지 않으며 전방 타이어를 조금 더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페라리가 작전을 나눠 사인즈가 원스톱을 그리고 샤를이 투스톱을 하는 거라 예상했고 맥라렌은 사인즈와의 거리를 벌려 피트스톱에 소요되는 23초의 시간을 벌기 위해 페이스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모두 전방 왼쪽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다는 무전을 하며 맥라렌은 무조건 투스톱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레이스가 끝나고 타이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팀들은 맥라렌이 높은 페이스를 유지했어도 충분히 원스톱이 가능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레이닝이 심하긴 했지만 그레이닝이 어느 정도 끝나고 트레드가 깎여 나가면 다시 한번 그립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원스톱은 처음부터 충분히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리스가 31번째 랩 4번 코너에서 미끄러지는 실수를 하면서 맥라렌은 여유있게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체커 플래그까지 14바퀴를 남겨놓고 피아스트리가 다시 한번 피트인했고, 피아스트리는 남은 14바퀴 동안 페라리와의 거리를 랩당 1.5초씩 줄여야 17초 정도 앞서가고 있는 샤르를 따라잡을 수 있었고, 45번째 랩에 사인즈를 추월했지만 결국 달아나는 샤르를 잡는 데 실패하며 2등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맥라렌은 내부 회의를 통해 팀 오더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한번 내려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스 시작 전부터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맥라렌 드라이버들에게 파파야 룰이라는 팀 내 규정을 상기시켰다는 말을 했습니다. 파파야 룰은 레이스 도중 사고를 내는 걸 피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팀메이트를 상대로는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일종의 드라이버 간의 동의라고 합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피아스트리의 첫 번째 랩 추월 장면이 파파야 룰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스텔라는 드라이버들과 함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리뷰할 예정이다. 다양한 각도의 비디오와 각자의 시점을 통해 이 상황이 파파야 룰을 어긴 것이 아닌지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울 점이 있는지, 그리고 파파야 룰을 어떻게 개정해야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에 도움이 될지 분석할 생각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피아스트리의 첫 번째 랩 추월에 대해 노리스는 우리 둘을 따라오는 드라이버가 없었고 공간이 충분했기에 위험하게 추월을 노릴 이유가 없었다. 꽤 위험한 추월 시도였다. 만약 내가 욕심을 부려 1m만 더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충돌했을 것이다. 만약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수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피아스트리는 아주 좋은 레이스를 펼쳤고 샤를은 우승할 만했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파파야 룰이고 뭐고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이 냉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팀이 컨스트럭터 우승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랑프리 우승은 2명의 드라이버 중 1명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1명은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데, 모두의 기분이나 의견을 반영하려 하고 팬들과 미디어의 의견과 시선이 부담스러워 우승을 위한 작전을 세우지 못하는 게 이번 시즌 몇 번 있었기에 맥라렌은 우승은 하고 싶지만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맥라렌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레이스 후반 하드타이어로 38바퀴를 달리며 원스톱 작전을 성공시킨 샤를은 이번 시즌 부진에 빠진 페라리에게 홈 그랑프리 우승을 선물하며 티포시드를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샤를은 정말 환상적인 기분이다. 몬자에서의 두 번째 우승은 첫 번째만큼 특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체커 플래그를 몇 바퀴 남겨놓고 느낀 감정은 첫 번째 우승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 시즌마다 모나코와 몬자에서 우승을 하고 싶었고 이번 시즌 그 목표를 달성했기에 매우 특별한 시즌으로 기억될 것이다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하스의 케빈 마그누센은 가슬리와의 사고로 인해 페널티를 받았고 슈퍼라이센스 페널티 포인트에 2점이 추가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12점의 페널티 포인트가 누적되었기에 자동으로 다음 그랑프리인 아제르바이잔에서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스튜어드들은 4번 코너에서 마그누센이 가슬리를 추월하려 시도했고 전방 타이어 축이 가슬리의 사이드 미러보다 앞에 있었지만 안전하게 차를 코너 탈출 구간까지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이 사고는 온전히 마그누센의 잘못이었기에 규정에 따른 페널티와 페널티 포인트를 부과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마그누센은 이해할 수가 없다. 치열한 휠투힐 배틀이었고 아주 사소한 접촉 때문에 둘 다 코너의 에이펙스를 찍지 못했고 레이스로 복귀했으며 데미지를 입지도 않았다. 레이스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사고였지만 10초 페널티가 나왔다. 첫 번째 랩에서 리카르도가 300km로 달리다가 힐큰베르크를 잔디밭으로 밀어내면서 그의 레이스를 망쳤지만 겨우 5초 페널티를 받았고 내가 일으킨 사고가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도 페널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가슬리는 전혀 문제가 되는 사고가 아니었다. 아주 가벼운 휠투힐 접촉이었고 난 그 사고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았다. 스튜어드들이 이 결정을 번복했으면 좋겠다. 매우 부당한 페널티라고 생각하고 스튜어드들에게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난 충분히 마그누센의 편에서 이 상황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별것도 아닌 사고로 매우 부당한 페널티가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티포시와 샤르의 팬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모나코와 몬자에서 페라리가 우승을 차지하며 이미 수많은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낸 2024 F1 시즌은 아제르바이잔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맥라렌이 충분한 드라이버들 간의 교통 정리를 통해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레드불을 추월할 수 있을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페라리가 남은 시즌 동안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에서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레드불의 추락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